안녕하세요. 고비즈 코리아 온라인 수출 애로해소 센터에서 아마존 강의를 하게 된 김현열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아마존 로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이름은 김현열입니다. 이제 법인 업체인 주식회사 커머크로스를 운영하고 있고 아마존 판매 대행 그리고 광고 대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커머크로스는 주로는 RA 셀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월드퍼스트와 페어니아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위링크스 캠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과학기술대, 경북대 창업지원단, 무역협회 등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마존에 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목차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아마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아마존 자금의 흐름입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마존에서부터 내 통장에까지 어떤 흐름으로 오는지, 또 그와 맞물려 가입을 하게 되는 순서는 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가입 통합 준비 서류입니다. 아마존 가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모든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을 한 번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모두 통합해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셀러의 종류입니다. 아마존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종류는 어떠한 셀러들의 종류가 있고, 그 셀러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로는 가입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앤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자금의 흐름입니다. 아마존의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셔야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아마존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일단 아마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번 돈을 밑에 쪽 보시면 월드 퍼스트 혹은 페이오니아로 아마존에서 발생한 매출이 흘러가게 됩니다. 월드 퍼스트와 페이오니아 이런 가상 계좌를 발급해 주는 회사에 들어온 내 돈을 이제 한국에 있는 내 은행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발생한 매출을 내 은행에까지 가져오게 되는 흐름입니다. 자,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화살표는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파란색 화살표는 가입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핏 한눈에 보아도 빨간색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가입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을 할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받게 되는 돈의 흐름은 아마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통장으로 오게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미 달러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매 14일마다 발생한 매출을 정산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드 퍼스트나 페어니아의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14일마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이체가 되게 됩니다. 월드 퍼스트와 페어니아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아마존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미국 계좌번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입 절차에 미국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계좌번호를 저희가 미국 가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드 퍼스트나 페어니아 같은 회사들이 가상 계좌로 미국 계좌를 발급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 퍼스트나 페어니아에 가입을 해서 해당 회사들로부터 미국 계좌를 발급받게 되고, 그 계좌번호를 아마존에 입력을 해두면 아마존에서 해당 계좌로 저희가 만들어낸 매출을 이체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드 퍼스트와 페어니아로 들어온 돈이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 은행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기도 해서 예시를 IBK 기업은행으로 들었는데요. 꼭 기업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은행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으로 이제 가상 계좌에 있는 미국 계좌, 가상 미국 계좌에 있는 돈을 한국에 있는 계좌로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은행의 계좌의 종류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외화 통장이 있고 위에는 원화 통장이 있습니다. 원화 통장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세무 목적, 그다음에 자금의 흐름을 증빙하기 위해서 외화 통장으로 돈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달러로 들어와서 달러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는 외화 통장으로 돈을 받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외화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원화 통장으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인터넷 뱅킹에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페이고스라고 하는 저희처럼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통해서 해외 매출을 발생시키는 돈을 페이고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페이고스는 결국은 IBK 기업은행 밑에 적혀 있는 외화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화 통장을 발급받으면 저희가 외화 계좌를 받게 되잖아요. 그 외화 계좌가 페이고스 계좌가 따로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은행을 사용할 때에는 페이고스에서 발행하는 외화 계좌를 별도로 또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이고스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인데요. 페이고스를 통해서 돈을 이체받게 되면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이 해당 금액을 무역대금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하실 때 대출을 진행하신다거나 할 때 회사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출 실적, 관세청을 통해서 받는 수출 실적의 인정과는 좀 다르죠. 은행 자체적으로 이 회사가 무역대금으로 받는 금액의 규모를 페이고스를 통해서 받는 돈은 모두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아마존에서 저희가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발생한 매출은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에 자동으로 14일마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해당 계좌로 들어온 돈은 한국에 있는 내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외화 통장 계좌로 돈을 받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외화 통장에 있는 돈은 원화 통장으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페이고스라고 하는 별도의 외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페이고스로 돈을 이체받으면 무역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돈을 받는 흐름과 반대로 가입 순서는 역순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제 사업자의 통장을 개설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기업은행에서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원화 통장만 발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 이커머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화 통장을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외화 통장의 계좌번호를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에 입력을 해야만 내가 이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외화 통장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에 가입을 해서 이제 미국 계좌번호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급받은 미국 계좌번호는 아마존 가입할 때 입력을 해야 되고 또 미리 미국 계좌번호를 발급해 놓지 않았다면 아마존 가입 절차에서 더 이상 뒤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존 가입을 하기 전에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에 가입을 해서 미국 계좌번호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 계좌뿐만 아니라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는 아마존이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외화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를 통해서 각국의 외화 통장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일본에도 있죠. 그래서 아마존 일본, 그다음에 아마존 유럽. 아마존 유럽은 또 영국 파운드가 있고 유로화가 있습니다. 각각의 외환에 받는 계좌를 모두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에서 발급받은 계좌번호를 아마존에 입력을 해야만 아마존에서 발생한 매출을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자금 흐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통합 가입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존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무작정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리 외화 통장도 만들어 놓지 않았고 월드 퍼스트나 페어니아의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하다가 결국은 막히고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자금의 흐름 반대로 되어 있는 파란색 가입 순서를 보시고 외화 통장을 꼭 먼저 발급받으시고 그다음에 월드 퍼스트나 페어니아에 가입하셔서 계좌번호를 미리 발급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마존 가입 통합 준비 서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절차를 한 번에 준비하고 모든 가입을 뭐 30, 짧게는 30분, 뭐 길게는 1시간 만에 모든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들을 한눈에 보게끔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가입 통합 준비 서류란 무엇인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퍼스트, 페어니아, 아마존을 한꺼번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고 미리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으시면 더 이상 어떤 정보나 그 증빙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야 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가입이 가능하게끔 모든 사이트에 가입할 모든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입 절차의 모든 목적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입 절차는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은 회사가 실존하는 사람인지 실존하는 회사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마켓플레이스보다 아마존이 좀 더 가입이 까다롭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이러한 개인 정보나 회사의 정보를 더욱 깐깐하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마존에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문서로 증빙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단 입력해 놓지라고 생각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빨리 입력을 해 버리고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없고 내가 입력한 정보 그대로 그거에 맞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력된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문서와 우리가 발행받을 수 있는 증빙 문서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존 가입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문서로 증빙이 가능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뒤에서 아마존 가입 통합 준비 서류를 설명하면서 그 증빙 서류 혹은 기준 문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참고하면서 아마존에 입력할 모든 정보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에 입력한 정보는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 나와 있는 저희 영문 이름이 있을 텐데요. 여권에 적혀 있는 본인의 영문 이름을 오랫동안 여권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펠링을 까먹은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잘못된 스펠로 본인의 영문 이름을 적었다고 하면 일단 세 번째처럼 문서로 증빙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또 만약에 여권에 적은 내 영문 이름을 한번 입력을 했다면 이제 그 이름을 페어니아 가입할 때, 월드 퍼스트 가입할 때 혹은 아마존과 관련된 모든 곳에 나의 신분을 증빙할 일이 생길 때는 꼭 그 영문 이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문 이름은 여권이라는 기준 문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주소를 영문 주소로 바꿨을 때는 되게 다양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기 방법으로 적었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그 표기 방법으로 문서 증빙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도 바꾸는 게 더 나았고요. 그다음에 그 영문 표기를 다른 곳에 신분 증빙을 할 때마다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아마존 가입 통합 준비 서류에 제대로 된 정보를 개인 정보와 회사 정보를 미리 정리하시고 그 정보들을 모든 사이트에 가입할 때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아마존 가입 통합 준비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가입 통합 준비 서류입니다. 일단 구분 1, 구분 2, 그다음에 예시를 적어 놨고요. 네 번째 보시면 기준 문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는 유의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에 있는 기준 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시라는 란에 여러분들의 정보를 적은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꼭 기준 문서를 통해서 증빙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혹은 내가 이 정보를 적기 전에 기준 문서를 통해서 해당 기준 문서에는 뭐라고 입력되어 있는지 혹은 아직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사용할 정확한 정보를 지금 먼저 픽스해 놔야겠다라고 라는 생각으로 기준 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분 1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정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정보, 그 다음에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주소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번호라고 해서 각종 번호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는 구분 1에 신용카드라고 적혀 있고요. 폴더 저장이라고 해서 준비해야 되는 제출 문서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 밑에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2021년에 업데이트된 화상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에 먼저 계정 정보입니다. 아마존 계정을 만들려고 할 때 계정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계정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아마존 계정에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미리 하나 새로 만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른쪽에 유의사항 보시면 아마존 관련 업무만을 위한 Gmail을 꼭 신규로 생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것보다 아마존에서 쏟아지는 메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아마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이메일을 사용하게 되신다면 아마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위해서 오는 이메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 업무만을 위해서 새로운 Gmail을 꼭 신규로 생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규로 생성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신규로 생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계정 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미리 만드셔서 해당 이메일 주소는 아마존 계정 아이디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 준비 서류에 미리 이렇게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월드퍼스트 혹은 페어니아를 가입할 때도 처음부터 이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유의사항 두 번째 적혀 있는 것처럼 아마존 관련된 모든 비밀번호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아이디도 해당 Gmail 주소를 아마존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를 처음부터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업무가 이제 확장됐을 때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있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어 놨던 비밀번호를 또 다른 사이트 가입할 때 또 다른 걸 하고 보안을 위해서는 다르게 하는 게 좋겠지만 워낙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따로 비밀번호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비밀번호를 일치시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안을 더 우선시 하신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초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대문자를 가장 앞 글자에다가 하나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자와 숫자가 포함되게끔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모든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일치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 아이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아마존 가입을 하기 전에 선 작업인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를 가입할 때도 해당 이메일을 아이디로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똑같이 일치시켜 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확장시켜 나갈 때에 번거로움이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사 정보입니다. 회사 정보는 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문 상호입니다. 영문 상호를 적으실 때는 기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영문 상호명을 미리 표기해 둔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리 표기되어 있는 영문 상호명을 확인하셔서 그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의 상호를 바꾸는 것은
변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영문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은 익숙한데 홈택스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 증명이라고 해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을 최초에 발급받으려고 할 때는 영문 상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문 주소도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 준비 서류에 먼저 영문 상호와 영문 주소를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을 최초로 발급받으신다면 그 해당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의 영문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준비 서류에서 먼저 영문 주소를 세팅하지 마시고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발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출력을 하나 해본 다음에 이렇게 적히는구나를 확인하시고 영문 상호와 영문 주소를 확정 지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존에 가입하고 나면 아마존 스토어 이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통합 준비 서류에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는 아마존에 가입할 때 필수는 아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하는 사람인지 실존하는 회사인지를 증빙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신다면 회사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존에서 셀링을 하시는 동안 회사의 존재를 상품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합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영문 성명이 필요하고 생년월일이 필요한데 이 기준 문서는 여권입니다. 여권이 아닌 다른 문서들도 개인정보, 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증빙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체 가능한 게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영어 병기가 잘 되어 있고 또한 최근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뒷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같이 발급되기 때문에 영문 표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해외에 있는 누군가에게 증빙할 때 가장 적절한 문서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관계에서 나라는 사람을 증빙하는 데 가장 최우선의 문서는 여권입니다. 여권은 뭐 한국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빙할 때 쓰일 수도 있고요. 또 국제관계에서 통용되는 내 신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나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빙하는데 여권이 가장 좋은 기준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권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을 아마존을 가입하는데 혹은 아마존 페이어니아 월드퍼스트를 가입하는데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의사항에 보시는 것처럼 영문 성명은 꼭 여권과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 대표가 아닌 담당자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는 법인 상호 옆에 담당자 명을 기입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표의 여권이 아닌 해당 이름이 적힌 담당자의 여권으로 신분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년월일도 여권과 일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회사 주소입니다. 회사 주소 표기 방법에서 실수를 하신다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적으신다거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빠뜨리시는 것들 때문에 영문 주소의 일치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아마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문 주소는 제가 예시로 적어 놨지만 우리나라 주소와 다르게 역순으로 적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가장 뒤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 뭐 그다음에 무슨 군지 뭐 이런 것들을 역순으로 적게 됩니다. 가장 앞에 샵 되어 있고 1, 2, 2, 3이라고 적혀 있는데 해당 표기 방법이 호수를 표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1223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문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 문서는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입니다. 아까 영문 상호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을 최초에 발급받으실 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꼭 먼저 영문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발급받아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하시고 통합 준비 서류에 적어 놓으신 다음
그 주소를 어디에 가입하시든지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영문 주소는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과 일치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영문 주소는 대소문자 띄어쓰기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문 주소가 콤마로 이어져 있고 또 콤마 다음에 한 칸 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까지도 바꾸실 필요가 없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을지로 할 때 보면 이는 대문자로 되어 있고 옆으로 대시한 다음에 로는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대소문자도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회사의 영문 주소는 되도록이면 본인이 번역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영문 주소라고 치면 한글로 주소를 적으시면 영문 주소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이버에서 공인되게 번역된 회사의 영문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문 주소를 위에다 적으시고 밑에는 영문 주소 시도, 서울이라는 시, 그 다음에 영문 주소 우편번호를 따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굳이 따로 적어놓은 이유는 아마존에 혹은 다른 사이트에 가입할 때 되도록이면 타자를 안 치도록 통합 준비 서류를 준비하는 거라서 입력하는 방식, 입력 방식 그대로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타자, 이렇게 굳이 타자를 칠 필요 없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가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번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준문서 사업자 등록증이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미리 적어 놓으시면 가입할 때 따로 적으실 필요 없이 편하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내 계좌번호의 기준 문서는 통장 사본이겠죠.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를 가입할 때 요청받게 되는데요. 국내 계좌번호를 미리 넣어 놓으시면 따로 한 번 더 적을 필요 없이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미리 적어 놓으시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좀 편리하고요. 유의사항은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나 핸드폰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핸드폰 인증이 문자 수신이 가능해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꼭 옆에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에 카드 번호를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따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신용카드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을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에서 유의사항은 비자, 마스터, 아멕스와 같이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BC카드는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아마존이 매번 1달러씩 이 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환불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BC카드는 소액인 경우에 해외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C카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아마존에 등록할 신용카드로 선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나중에 아마존 셀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아마존이 받아갈 돈이 있으면 이 신용카드로 본인들이 직접 결제해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폴더에 저장해 둬야 될 서류들입니다. 이 서류들만 폴더에 잘 정리해 두시면 가입하는데 따로 서류를 찾으신다거나 타이핑을 따로 더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내 사업자 통장 사본 스캔입니다. 그래서 통장 사본 스캔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잘 보관해 두시는 편이죠. 그래서 통장 사본과 밑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영문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인데 이 한글과 영문을 되도록이면 모두 저장을 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가입을 위해서 지금 통합 준비 서류를 만드신다기보다 통합 준비 서류에 있는 모든 정보와 서류들은 아마존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이트 그리고 나의 신분증빙과 회사증빙을 위해서 굉장히 자주 요청받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또 요청을 받을 때마다 빨리 찾아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권 고화질 스캔입니다. 여권을 스캔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서명란에 필수적으로 서명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서명을 포함한 두 페이지 전체를 스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권 고화질 스캔은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을 보시면 여권 샘플이라고 되어 있고 위아래 이렇게 한 바닥이라 그러죠. 이 한 바닥이 모두 스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한 위 페이지에 보면 소지인의 서명이라고 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서명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여권을 발급받고 저기에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명을 하셔야만 여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서명을 하셔야만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저기 사인을 정자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캔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안 되고 꼭 고화질 스캔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권은 핸드폰 카메라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촬영을 한 것이고요. 여권을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권에 적혀 있는 모든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가 단 한 글자도 희미하지 않고 모두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권 스캔 잘 됐네라고 제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꼭 여권을 스캔하실 때 한 글자 한 글자가 희미한 글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출을 해야 가입 거절이 안 되고 통과된다더라라고 이해하시고 여권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명은 꼭 필수이고요. 고화질로 스캔을 하셔야만 합니다. 스캔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다고 하면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여러 장을 찍어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통과가 다 잘 됐던 한 번이 아니라 뭐 5-6번 제출을 해서 다 통과가 됐던 샘플 파일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주주명부가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오른쪽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월드퍼스트를 가입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월드퍼스트에 주주명부 샘플을 요청을 하면 주주명부 샘플을 주기 때문에 주주명부 양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드퍼스트에 요청을 해서 받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영문 주주명부입니다. 상관이 없고요. 또 검색을 해보시면 영문 주주명부라는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문 주주명부라는 양식이 대단히 복잡한 양식이 아니라 그냥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회사 사인이 들어가면서 주주가 누구이고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를 증빙하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면 직접 작성을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밑에 있는 두 가지 서류가 아마존을 가입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화상 인터뷰인데요. 일단 화상 인터뷰는 금년에 새로 생긴 절차여서 기존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꼽혀왔던 서류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는 서류입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여권이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권은 설명을 드렸고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오른쪽에 보시면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아마존에 입력하는 계좌번호는 월드퍼스트나 페어니아가 발행해주는 가상 계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계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미국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해당 미국 계좌를 발급해준 월드펄스나 페어니아를 통해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써져 있는 것처럼 국내 은행 혹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절대 아닙니다. 월드펄스나 페어니아에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발급받기가 어렵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국내에서도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발급해 주던데요. 라는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국내 은행 혹은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는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아마존에 입력되는 그 계좌번호를 곳에서 발급하는 뱅크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월드버스나 페어니아 모두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메일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실수가 발생하면 이메일링을 굉장히 자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드 퍼스트 같은 경우는 커런시 어카운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요. 페어니아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 센터, 뭐 문서 센터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라는 곳에 가시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직접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이렇게 샘플을 준비한 두 가지 파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페어니아 거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어니아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들보다 지금 가운데에 제가 빨간색으로 셀러 네임, 그다음에 셀러 어드레스, 그다음에 밑에 셀러 이메일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 부분에 적혀 있는 것이 아마존에 입력된 정보와 일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셀러 네임과 셀러 어드레스가 띄어쓰기, 대소문자가 콤마, 어떤 문자 뭐 이런 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 네임과 셀러 어드레스를 직접 입력해서 발급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통합 준비 서류에 적어 놓은 정보 그대로 월드펄스나 페어니아를 가입할 때 모든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마존에 가입할 때도 해당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뒤와 같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발급받았을 때 내가 아마존에 입력한 정보 그대로를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적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내가 직접 발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제대로 된 셀러 네임과 제대로 된 셀러 어드레스를 입력해서 발급받으면 문제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업데이트된 화상 인터뷰입니다. 화상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영문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레 겁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국어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절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아마존의 절차 중에 이런 여권과 뱅크 스테이트먼트 혹은 예전에는 빌링 어드레스라 그래서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은 우편물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해당 절차의 목적은 해당 주소가 한국에서 실존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목적이었겠죠. 자,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절차들이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화상 인터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오른쪽에 두 번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권, 영문 사업자 등록증, 뱅크 스테이트먼트 출력물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뭐 대단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분을 인증하기 위해서 여권을 들어서 옆에서 보여주세요. 뭐 영문 사업자 등록증을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옆에 들고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에 있는 사진과 또 얼굴을 대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영문 사업자 등록증이나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주소와 내가 아마존 가입할 때 제출한 주소, 그다음에 영문 이름, 뭐 상호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이러한 절차가 생겨서 이러한 절차가 갖는 의미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로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서류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거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현재는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절차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존 가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예전처럼 맞는 서류를 보냈는데도 가입이 거절되는 일은 이게 크게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존 가입 통합 준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서류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다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아마존과 관련된 모든 가입 절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아마존 가입 대행도 예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서류가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통합 준비 서류와 제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만 해주시면 이걸 가입하는데 30분, 1시간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아마존과 관련된 다른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도 이걸 정리해 놓은 폴더 하나만 열면 대부분의 가입에 필요한 서류들이 여기에 모두 모여 있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시간과 정확도를 정말 많이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표를 엑셀로 잘 정리하셔서 아마존 가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가입을 섣불리 빨리 한다고 좋진 않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면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을 못할 것이고, 그렇게 거절이 여러 번 되다 보면 영구적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 준비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아마존 가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가입을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마존 셀러의 종류입니다. 아마존 셀러의 종류는 많은 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를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아마존 시장에서 어떤 셀러들이 어떤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셀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있고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마존 내에서 다른 셀러들의 행동 양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나눠 놨는데요. 가장 크게는 1번과 3번만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번과 3번이 뭐 거의 셀러의 종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아래의 셀러는 리셀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리테일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차익을 내는 셀러입니다. 그래서 총판 혹은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도매로 구입하여 차익을 남기는 셀러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뭐 국내에서도 이제 스토어팜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판매하는 이런 차익을 남기는 셀러입니다. 세 번째 먼저 설명을 드리면 PL 셀러입니다. PL은 Private Label이라는 줄임말이고, 직접 본인의 상품을 기획해서 본인의 상표를 부착하고 직접 판매하는 셀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PL 셀러는 직접 제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OEM이나 ODM 방식으로 제조사에 본인의 물건을 위탁해서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PL 셀러와 RA 셀러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RA 셀러가 아마존을 키워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잘 판매되는 물건을 잘 찾아서 아마존에 올려서 잘 팔기만 해도 큰돈을 벌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RA 시장은 현재 재정 정지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RA 셀러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RA 셀러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SKU를 운용할 수 있고 대량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대량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RA 셀러들은 이제 샤피파이나 이베이나 이렇게 다른 마켓으로 확장할 수 있을 확장력은 높습니다. 그래서 꼭 RA 셀러가 뭐 안 좋다, 뭐 수준이 낮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RA 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예전에는 그 장점들만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 장점들만으로 아마존에서 고수익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RA 셀러가 가져야 될 인프라를 잘 구축해 오신 분들이라면, 또 RA 셀러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마켓으로 직접 배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확장을 할 수 있을 또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RA 시장이 이렇게 좀 낮아지면서 PL 셀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PL 셀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 셀러는 직접 본인의 상품을 기획해야 되고 제조 공장도 찾아야 되고 디자인도 직접 해야 되고 물류도 모두 도맡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PL 셀러를 뭐 단순히 뭐 이거 하면 뭐 하나 팔아서 뭐 2만 원씩 남긴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또 PL 셀러를 하기 위해서 내 물건이 제조가 돼서 아마존에 입고된 다음에 판매되고 그 후에 아마존 마케팅을 다시 조정하고 아마존에서 나한테 주는 모든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해석해서 다시 마케팅을 설정하고 이렇게 일련의 모든 절차가 잘 진행이 돼야만 내 제품을 아마존에 런칭할 수 있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셀러를 무작정 달려드는 것보다는 아마존의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셀러들은 마냥 누가 옆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됐다더라 뭐 이런 말들에 뇌하부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 알리바바에서 제조사를 찾으면 되겠구나. 혹은 어떤 제품을 팔면 내가 아마존에서 경쟁력이 있구나. 사실 PL의 모든 성패는 어떤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결정하는 곳에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크기가 있고 그 시장에 남아있는 룸이라는 게 있고 또 경쟁 상품들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품들이 내 경쟁사들이 벌써 시장에 우리가 마켓 시어라 그러죠. 그 마켓 시어를 벌써 모두 가져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상품을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화된 시장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제 마진 구조도 굉장히 내려와 있겠죠. 왜냐하면 내 경쟁 셀러는 벌써 하루에 뭐 5천 개씩 팔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적더라도 상당한 수익의 마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품을 기획했다면 기획 단계에서 좀 벌써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을 런칭하게 되면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L셀러는 기회의 땅은 맞고요. 근데 PL셀러는 RA셀러보다 고민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간 영역에 있는 게 독점적 RA셀러입니다. 독점적 RA셀러는 총판 혹은 제조업자로부터 독점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셀러입니다. 주로는 RA셀러를 하시던 분들 중에 차근차근 회사의 성장 단계를 밟아 상당한 수준의 규모와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이제 그 지식과 경험을 사서 좀 빨리 아마존에 진출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판매 대행 혹은 아마존 계정 관리 대행, 운영 대행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판 혹은 제조업자로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L셀러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판매를 할 때는요. 근데 앞단에 이제 그 기획하고 제조하고 뭐 상표에 관련된 뭐 절차들을 밟아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PL셀러보다 많이 일이 줄어들죠. 그래서 독점적 RA 셀러들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를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브랜드들을 관리해주는 이런 융통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PL셀러는 사실 본인 상품을 런칭하고 나면 다른 브랜드를 또 대행해주고 할 여유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제조를 한 이상 내 상품들이 벌써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RA셀러와 PL셀러를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RA셀러는 이 장점과 단점을 중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RA셀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PL셀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이해하시면 독점적 RA셀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A셀러의 장점은 취급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매출을 빨리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소자본, 소량 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이러한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안 팔리면 그만 팔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큰 마진을 낼 수도 없지만 큰 손해를 보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큰 손해를 보게 될 리스크도 PL셀러보다는 낮습니다. 자, 단점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마진이 적고 불안정합니다. 마진이요. 마진이 불안정하고 적다는 게 단점이죠. 지금의 RA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진이 높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RA셀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계정 정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상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번 발생할 경우에는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PL셀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취급 상품의 종류가 적죠. 적은 것이 일반적이고 마진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등록을 통해서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내 상표권을 아마존에 제출하고 그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정지 위험은 현격히 낮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품의 하자가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고객의 클레임이 누적된다라고 하면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렵다는 거죠. 기획, 제조, 물류, 마케팅 등 상품 런칭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생판 처음 보는 상품을 아마존 고객들이 열심히 찾아내서 사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내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자, 안 팔리면 남은 재고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RA 셀러보다는 그 재고 리스크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아마존 가입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앞에서 그 답을 드리긴 했어요. 통합 준비 서류를 잘 적으신다면 아마존 가입에 들어갈 모든 정보를 통합 준비 서류에 정리하신 다음에 타자를 치지 말고 통합 준비 서류에 적어 놓은 대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가입을 끝까지 한다면 오타나 정보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훨씬 거절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아마존이 입력을 요구하는 정보와 제출한 서류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이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콤마, 띄어쓰기 혹은 표기 방법에 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합 준비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마켓플레이스와 달리 가입 단계에서부터 셀러의 비즈니스 정보를 조금 더 엄격하게 검토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담고 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실존하는 회사인지를 얘가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그 절차를 해나가면서 조금 덜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아마존 가입이 거절되면 영구적으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확히 몇 번 거절되면 영구 거절되는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험상으로는 3번 정도 거절이 되면 영구 거절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서류를 계속 제출하는 거죠. 자, 가입 단계에서 아마존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셀링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영구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이메일로 다시 가입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메일을 생성하여서 처음부터 가입을 다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셀러 신분 인증에 화상 인터뷰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예전보다 이 거절 확률이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아마존 계정을 오래전에 만들어 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가입은 어렵다고 하더라. 일단 빨리 만들어 놓자. 라고 해서 만들어는 놨는데 아마존 비즈니스를 진행을 바로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미리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어차피 계정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셀러 신분 인증을 다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계정을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요새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실 필요 없고 아마존 셀링을 진짜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빨리 진행을 해서 만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영역이 있죠. 법인 설립 같은 경우도 미리 법인을 설립해 놔봤자 좋은 게 별로 없죠. 법인은 최초의 1년, 그다음에 3년 내에 모든 지원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법인을 미리 설립해 놓는다고 해서 별로 좋은 게 크진 않죠. 물론 다른 측면에서 좋은 게 있긴 합니다만 5년 된 법인에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만 미리 해 놓는다고 크게 장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마존 계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정에서 만약에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계정에서 판매 이력이 전혀 없다면 기존 계정을 살리는 것보다는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새로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에서 그래도 이제 신규 셀러들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최초 1년 동안 달력으로 1년 동안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아마존을 가입할 때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혼자 가입하시지 말고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가입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단 새로운 계정을 생성한 경우에는 기존 계정에는 절대 로그인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계정을 번갈아 가면서 로그인을 하면 중복 계정으로 IP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 계정으로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계정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전에 계정은 뭐만 확인하려고 나오려고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 전에 계정은 절대 로그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마존닷컴에 가입하면 모든 나라의 아마존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닷컴에 가입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북미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부르는데요. 일본 아마존과 유럽 아마존 등 또 다른 아마존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별도의 가입 절차와 신분 인증 절차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 아마존닷컴을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 가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아마존이나 유럽 아마존은 별도의 아마존의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동일한 신분증과 회사 정보로 가입을 했다면 이 계정들을 한 군데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마켓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존닷컴 미국 계정으로 시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존 가입하고 난 다음에 아마 카테고리 승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통과하는 팁이 있을까요? 쉽게 통과하는 팁이 있진 않은데요. 카테고리 승인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를 잘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서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품 사진,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 사진과 인보이스를 요청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아마존에서 무슨 서류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서류들을 가지고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 그 취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이해하면 제출 서류를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잘 통과되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사진을 찍을 때는 상품 패키지에 적혀 있는 브랜드명 혹은 영문 상품명 혹은 우리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의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브랜드명과 영문 상품명, 그다음에 우리 회사 정보 이런 것들이 잘 적혀 있도록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용 방법, 그다음에 사용 시 주의사항,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영문으로 적혀 있는 영역을 꼭 사진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물론 사진은 정말로 선명해야 됩니다. 모든 글자가, 항상 아마존에 제출하는 모든 사진을 생각하실 때는 모든 글자가 다 보이게끔 선명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영문 표기가 없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제조업자 이름과 제조업자의 주소가 영문 표기가 없으면 라벨지로 깨끗하게 출력하여서 깨끗하게 덧붙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말을 어색하게 깨끗하게를 두 번 적은 게 실수가 아니라 억지로 저렇게 적은 거예요. 라벨지로 정말 깨끗하게 출력을 하셔야 되고, 원래 상품에 붙어 있던 것처럼. 그다음에 붙이실 때도 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붙이실 텐데 정말 깨끗하게 덧붙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상품에 붙어 있던 것처럼 제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영문 라벨이 없는데요라고 하면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보이스에 명시된 공급자 혹은 제조업자는 상품 사진에 포함된 제조업자의 이름, 주소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사진에 적힌 제조업자의 이름, 주소가 있겠죠. 근데 인보이스를 통해서 내가 제품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보이스에 적힌 공급자의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해야 되고, 상품 사진에 있는 상품에 적힌 것과 그다음에 상품 사진에 우리 회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공급받는 사람이 또 우리 회사 정보와 일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준비 서류에 우리 회사의 주소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상품을 기획을 해서 거기에 우리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적을 때도 내가 아마존에 가입한 이름과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문 주소 같은 경우는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미리 우리 회사의 영문 주소를 픽스해 놓으신, 이렇게 확정 지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글로벌하게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정확한 정보가 통용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건데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계정에 있는 매출이 있죠. 그걸 셀러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정 정지를 풀 때까지. 자, 그다음에 아마존 창고에 내가 FBA 재고를 입고시켜 놨다면 역시 셀러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정 정지를 풀 때까지. 일반적으로 계정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POA, 이제 플랜 오브 액션이라고 부르는데요. POA, 쉽게 얘기해서는 반성문이에요. 근데 조치 계획서라고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계획과 이미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들을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해야만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각종 인증 서류들을 제출해서 아마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존 계정 정지를 풀어야만 묶여있던 내 돈과 묶여있던 내 재고를 풀어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 정지의 이슈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래의 셀러들은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셀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